앱 인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앱 인벤트란 안드로이드 앱 개발 도구이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구글과 MIT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MIT에서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에 공식 출시됐고 이듬 해에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서버가 종료되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MIT 버전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MIT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 인벤트의 특징을 보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 도구이며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록 코딩을 하고 있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블록 코딩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시각적인 개체들을 드래그 드롭해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코딩 언어가 아니라 블록 코딩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와 비슷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용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플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기본 기능의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실행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설치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앱 인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앱 인벤트의 장점은 자바나 안드로이드 SDK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센서, 방향 센서나 가속도 GPS 센서 또는 통신 센서, 이메일이나 음성, SMS 등 또 멀티미디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이런 모든 앱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앱을 구글 플레이에 올릴 수 있으며 유료로 하고 싶으면 유료로 해도 됩니다. 단점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앱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스프라이트 객체 개념이 없고 객체를 나타내려고 해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래픽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게임, 수도쿠나 지뢰찾기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앱 인벤트를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 인벤트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장 잘 동작합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앱 인벤트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앱 인벤트를 만든 앱을 실행하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없다면 에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행 가능합니다. 에뮬레이터는 이곳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실행 속도가 느리고 스마트폰의 내장된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IT AI2 컴패니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 인벤터의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디자이너고 하나는 코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의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타나고 코드 블록을 누르면 코드 작성하는 윈도우로 바뀝니다. 디자이너 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은 여러 개의 윈도우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는 우리가 이제 화면을 디자인할 때 사용될 컴포넌트들을 이 뷰어는 이제 이것을 이 휴대폰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이제 화면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 뷰어에 넣으면은 추가된 이제 이 컴포넌트들이 목록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컴포넌트 창이고, 컴포넌트 창은 팔레트에서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는 그 컴포넌트들의 목록이 구조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뷰어는 이런 컴포넌트를 배열하는 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또 세부적인 속성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이제 이 프로퍼티 속성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자이너 화면에서 이제 코딩을 하려면 이제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팔레트에서 앱 개발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이 뷰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뷰어의 그 화면에 이 컴포넌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끌어다 놓은 컴포넌트 목록이 이제 이 컴포넌트 창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배치한 컴포넌트들을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선택하면 그 컴포넌트가 또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들이 이 속성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이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스크린 1이죠. 스크린 1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이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게 되면 이 버튼이 이제 이 뷰의 컴포넌트 창에 뷰에 나타나고, 그리고 컴포넌트에도 이 스크린상에 이제 버튼이 이제 나타났다,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대한 속성이 이제 이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코드 블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건 디자이너 화면이고요. 이번에는 코드 블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코드 창이 나타나고 블록으로 블록 코딩을 하니까 이 필요한 이제 코드 블록들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원하는 이제 블록을 찾아서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코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블록이고, 코드를 작성하면서 앞에서 코드 디자이너 창에서 이제 작성한 그 블록들은, 컴포넌트 블록들이 이 밑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드 블록을 작성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디자인에서 추가한 컴포넌트들입니다. 여기서 버튼 1이 지금 있는데, 이 버튼 1에 대한 코드를 우리가 작성하고 싶으면 버튼 1을 클릭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코드 블록을 끌어다가 이제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튼 1에 해당되는 코드 블록 중에 이제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코드가 이제 코드 블록이 이렇게 갈색으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결합을 해서 코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블록에서 이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다 놨죠. 그리고 필요한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해서 코드를 완성합니다. 팔레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이제 컴포넌트들을 그룹별로 이제 구분지어서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도구를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이제 넣고 싶다, 텍스트 박스를 넣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은 뭐 이제 사운드라든지 사운드 레코드 녹음한다든지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말을 언어로 바꾼다든지
텍스트를 문장을 이제 언어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잉 앤드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이 화면을 이제 전체를 배열하는 캔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컴포넌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맵스 안에는 이제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이나 뭐 사각형, 다각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릴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에는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죠. 위치 센서, 방향 센서, 가속도 센서, 근접 센서, 아니면 또 시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보기, 그럼 몇 번을 걸었느냐 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안에는 전화를 걸 때 폰콜, 문자 보내기, 텍스팅,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안에는 뭐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안에는 블루투스,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 사용하게 될 텐데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나 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탈 안에는 클라우드 DB나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좀 시각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면, 이제 팔레트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컴포넌트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버튼부터 시작을 해서 웹 뷰어까지, 그리고 배열을 할 때 사용되는 레이아웃, 이런 컴포넌트를 어떤 방식으로 배열할 거냐, 수평 정렬을 할 것이냐, 뭐 테이블 정렬을 할 것이냐, 이런 정렬 방법을 여기 레이아웃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는 뭐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캠코더나 카메라, 사운드 이런 미디어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로잉 앤드 애니메이션은 캔버스나 볼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스 안에는 이제 도형을 그리죠. 서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도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안에는 파일, 타이니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안에는 가속도 센서, 바코드 스캐너, 바코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 안에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웹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안에는 이메일 피크,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 뭐 자주 쓰지는 않을 거니까 필요하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와 비지블 컴포넌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뭐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 이런 건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화면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낸다. 그럼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치 센서, 폰의 위치를 알아내는 센서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죠. 자, 다음은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컴포넌트는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경우 배경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폰트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주세요. 폰트 크기는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버튼에 대한 걸 보였고, 뭐 각각 이제 다 속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도 있습니다.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속성이고, 이거 외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조정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이고, 체크박스, 캔버스, 클럭, 페도미터, 이거는 이제 개보기 몇 걸음을 걸었느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이제 언어로 말하기죠. 문자를 말로 읽어주기. 그리고 위치 센서. 자, 다음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앱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게 이벤트 처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초기화하는 이벤트 처리기가 있고,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했을 때 처리하는 이벤트 처리기가 있고,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하게 하는 이벤트 처리기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이벤트 처리기가 또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 이벤트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이벤트입니다.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화면을 터치한다든지 드래그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죠. 초기화 이벤트는 앱이 처음 시작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할 것들을 처리할 때 초기화 이벤트를 씁니다. 타이머 이벤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이벤트는 캔버스 위에 있던 그래픽 요소, 스프라이트가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가 캔버스 가장자리에 닿거나 스프라이트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게임을 할 때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 이벤트,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예를 들어서 폰에 문자가 도착하거나 또는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에 따라 적절히 이제 코드를 넣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이제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코딩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끌어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넣으면 코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제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 클릭 이벤트, 점 클릭. 이벤트들은 이제 이 컴포넌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동작은 이제 메서드라고 부르는 건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릭이라는 이제 메서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튼에 어떤 초점이 포커스가 왔을 때, 또는 버튼을 이제 터치다운을 시켰을 때라든지 터치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마다 처리해야 될 이벤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블록에. 거기에 적절한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필요한 이제 명령어를 집어넣어주면 그 이벤트에 따른 명령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의 경우는 이제 버튼과는 좀 이벤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텍스트 박스는 이제 클릭이나 이런 건 없고, 여기는 이제 포커스가 왔을 때, 포커스를 잃었을 때, 뭐 이런 이벤트들을 처리하겠고요. 그리고 체크박스의 경우는 체크박스 안에 체크를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한다든지 그럼 바뀌겠죠. 이런 경우는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피치 이벤트는 이제 문자를 말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이벤트의 경우는 뭐 이제 사운드 에러가 났을 때 처리할 이벤트가 이제 있을 수 있고, 이제 리스트 뷰에는 이제 목록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고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애프터 피킹입니다. 피킹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처리할 이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이벤트의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그러면 애프터 픽처라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지울 것인지 그걸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사용자에게. 그러면 사진을 찍고 났어요. 그러면 애프터 픽처 이벤트에다 코드를 집어넣고 사진을 저장할까요? 지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그것을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피크라는 이제 컴포넌트의 경우에 이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건데요. 애프터 피킹, 이제 피킹을 하고 난 이후에 또는 피킹하기 전에 그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피커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피킹, 비포 피킹, 데이터 피커,
이벤트가 또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날짜를 정하는 거고, 이건 이미지 그림을 고르는 거고, 이건 이제 그 중에 목록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임 피크, 시간을 이제 고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앱을 보겠습니다.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났을 때, 뭐 예를 들면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레코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캠코더의 경우에,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의 경우도 역시 플레이가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이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이제 또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벤트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일단 알고 필요에 따라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거나 초기화할 때 사용을 하고 또 변수 값을 설정하거나 읽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ame이라는 이게 name이 변수입니다. name이라는 변수를 initialize 초기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이니까 이건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로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이건. 근데 이 값을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다 블록 결제 0이라는 블록을 여기 끼워줌으로써 이 값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스코어에. 그래서 스코어 값은 0으로 초기화됐습니다. 이거는 단지 name을 변수 선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수 값을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럴 때 스코어 값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이라고 했다면 여기 1이라는 블록을 여기다 끼워주면 스코어 값을 1로 설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스코어의 값을 읽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get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get 블록을 이용하면 스코어 값을 읽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온 값을 어디다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블록에다가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제 앱을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MIT AI2 컴패니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글 앱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와이파이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USB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가 없을 경우에는 US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무슨 공유가 모두 없을 때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이 1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트로 작성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앱 인벤트로 코드 작성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앱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묶음 파일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파일이 APK 파일인데 안드로이드용 설치 파일을 APK 파일로 만듭니다. 자, 그러자면 앱 인벤트에서 빌드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은 두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APK용 QR코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QR코드로 만드는 방법을 쓰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제공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고 나면 QR코드가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QR코드를 읽고 그리고 다운로드 할까요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차단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보안상 이유 때문에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치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설치를 선택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겠습니다.